실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그만 아시아 변두리 한국의 한식을 배우느니 차라리 구제불능으로 평생을 살라고 하던 잘 나가는 유명 변호사 전문직 미국인들이 단 하루 아침에 180도 돌변한 것입니다. 결국 먼 타지에서 들여온 한국의 한식 때문에 무릎까지 꿇고 말았던 것이죠. 한국을 가겠다면 절교까지 하겠다며 난리치던 부잣집 미국인들은 어째서 돌연 태도가 바뀐 걸까요? 대체 그들은 한국으로 떠난 그녀가 한국에서 무엇을 가져왔기에 이토록 경탄해하며 경악했던 것일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람이 옷깃을 스쳐가는 어느 날 전문직 부모님이 제게 무릎까지 꿇고 사과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전문직에 종사하셨던 유명한 변호사분들이셨죠.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뜻을 거스른 적 없었기에 늘 부모님의 뜻대로 열심히 공부하며 살아왔어요. 또한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던 대학까지 졸업했지만 전공을 살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전문직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사실 저는 이쪽으로의 재능도 흥미도 없었기에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을 느껴야 했죠. 부모님께서는 전문직에 종사하길 바라셨지만 제 머리가 그걸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머리가 따라가질 못하니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전문직 종류도 참 많지만 어느 것 하나 제가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일찍 느끼고 저는 다른 길로 가길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과의 끝나지 않는 도돌이표 대화로 더욱 지쳐갔어요. 메리, 네가 부족한 걸 알면 더 열심히 해서 따라갈 생각을 해야지. 부족하니까 안 할래? 흥미가 없어라며 포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넌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엄마 아빠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가 있니? 지원도 다 해줬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것뿐이니? 네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것도 아니라며 도대체 뭘 어떻게 해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니? 대체 왜 그렇게 혼자 태평해? 태평한 거 아니에요. 저도 너무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고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자꾸만 다그치고 더 해라,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전문직으로 갈 수는 없어요. 저는 공부도 한참 부족하고 의지도 없고 그쪽으로 갈 생각도 없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찾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주세요. 넌 참 태평해서 좋겠다. 남들은 다 자기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있는 이 중요한 시간에 그런 말이 나오니 정말이지 메리 너는 구제불능이야. 부모님은 제게 구제불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저는 정말 제가 구제불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들은 적당한 나이에 다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결국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직업으로 삼아 한평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왜 저는 하고 싶은 게 없어서 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라서 이도저도 못하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건지 스스로가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제가 싫어서 정말 뭐든 해보고 싶었어요. 무작정 베이커리에 가서 아르바이트도 해봤고 마트, 카페 등 안 해본 일 없이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살아도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아신다면 분노하실 게 뻔했지만 저는 제가 벌 수 있는 만큼 벌고 자유롭게 일하는 이 분위기가 좋았어요. 하고 싶은 게 없다고 해서 놀 것도 아니었던 저에게 딱 알맞은 벌이 수단 정도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부모님께서는 극대노하셨고 결국 하루아침에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 의견과 다른 제 모습은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뭐라도 하고 있고 돈을 벌고 있는 모습을 봐주시면 참 좋았겠지만 고작 그거나 하려고 키운 줄 아냐며 때려치우라 하셨죠. 그럼 결국 저는 또 집안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청하게 허송세월을 보내는 못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반복하다 보니 없던 우울증까지 생길 지경이었죠. 원래 저는 참 밝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웃으며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제 얼굴에 미소는 없어졌습니다. 숨막히는 이곳에서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제가 꿈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어려서부터 꿈꾸던 요리사였죠. 그러나 부모님은 요리사로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며 포기하길 바라셨지만 저는 뒤늦게라도 제 행복을 위해 꿈을 찾아 나서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다며 우울해진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도 있었죠. 정말 어렵사리 또 처음으로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이 말을 부모님께 전한 순간 그날의 집은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메리,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전문직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니까 고작 요리사로 먹고 살겠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깟 요리를 해서 얼마나 벌 것 같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말고 접어.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내 인생은 활짝 필 텐데
왜 자꾸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는지 내 심리를 모르겠구나. 부모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도 복이라는 걸 알고 두 번 다시 요리사 소리는 꺼내지 말고 네가 해야 하는 걸 해라. 엄마 아빠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간절한 꿈이에요. 요리사로 성공하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만들어 본 음식을 드셔보신 적도 없잖아요. 메리 두 번 다시 그 말은 꺼내지 마. 완강하게 반대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제 인생이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는데 그것도 부모님의 반대에 막혀 할 수가 없었죠. 그 반대를 겪으며 저는 오히려 더 힘이 빠졌습니다. 내가 뭘 하고 싶다고 해봤자 하지 말라고 할 게 뻔한데 뭐 하러 생각을 하겠어. 점점 반항심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행동은 제게 너무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제 인생인데 흘려보내는 이 시간들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친구들만 봐도 본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인 친구들이 너무도 많았으니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제 꿈을 이뤄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실패를 한다고 해도 결국 제 선택이었으니 그 또한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은 끝까지 반대를 하시는 입장이라 요리사가 되겠다고 선언한 동시에 독립까지 했습니다. 제가 짐을 싸들고 독립을 한다고 나가니 부모님은 그야말로 기절초풍이셨어요. 저를 잡겠다고 꽤 강압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메리, 너 잘 생각해. 여기서 이렇게 나가면 다시는 내 발로 못 들어올 줄 알아. 또한 우리의 지원은 한 푼도 없을 거야. 그런데 네가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꾼다면 엄마 아빠는 어리광으로 넘겨줄 생각이 있으니 이제 그만하자. 여태껏 외동딸로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부모님 말 거역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처음으로 제가 간절히 하고 싶은 꿈이 하나 있다고 말했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목소리 표정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면 방법이 이것뿐이네요. 잘 지내고 계세요.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저는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그 길로 집을 나왔어요. 물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라 독립 이후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그나마 좋은 가게 사장님을 만나 제 사정을 모두 들어주시고 숙식 제공을 해주셔 다행이었죠. 그곳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 돈을 모았고 그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았던 돈들까지 저는 계속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실패도 결국 경험이라고 작지만 제 가게를 오픈하고 싶었거든요. 아르바이트 하는 이 가게 사장님께 최대한 배우고 또 배우며 제 꿈에 한 발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았던 돈과 은행의 힘을 빌려 야심차게 가게 오픈을 했어요. 인테리어도 너무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제가 한 음식이지만 맛도 좋아서 분명히 성공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오픈을 했는데 하루에 한 명의 손님도 오지 않았어요. 소문이 덜 난 것인지 아직 이곳에 가게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인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부끄럽지만 호객 행위도 해봤는데 사람들은 그저 웃고 지나칠 뿐 제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게 바로 차갑고 냉혹한 현실이라는 것을 뼈 저리게 느끼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날이 갈수록 결국 제게는 피해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대로 뭘 해본 것도 없는데 자꾸만 마이너스 나는 이 상황에 더는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자마자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기 위해 접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우물안 개구리처럼 미국에서만 지내며 다양한 경험을 못 해봤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적어도 요리사로 살려면 다양한 나라의 음식도 경험하며 맛에 대해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결국 간절하게 하고 싶다면서 제대로 제 자신을 준비시키지 않고 현실에 뛰어들었으니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생각이 너무도 많아 머리가 늘 복잡했습니다. 그러던 중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드라마를 우연히 접하게 되었어요. 저는 드라마 줄거리보다는 드라마 속에 비추는 음식들에 눈길이 갔습니다. 한국은 참 신기하게도 한식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나라의 음식들을 쉽게 접하는 듯 보였죠. 음식을 보는데 눈이 정말 반짝거리더라고요. 저렇게 경험을 해보고 많은 것들을 접해봐야 했는데 제 불찰이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요리사의 꿈을 펼치며 살려면 한국은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식은 참 신기한 음식인 듯 보였죠. 똑같은 김치찌개라 해도 맛 평가를 하는 그들의 입맛에 따라 취향에 따라 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이후 유튜브 영상들로 한식에 대해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요즘 유튜브 영상에서 얻지 못하는 정보는 없으니 말입니다. 한식 레시피를 보고 먹는 모습도 보다 보니 결심이 섰습니다. 미국인이 미국에서 운영하는 한식당을 콘셉트로 잡았습니다. 다만 한식을 먹어본 적도 없었기에 저는 한국으로 시장 조사를 가기로 했어요. 망한 가게에 미련 두지 않고 빠르게 정리한 덕에 큰 피해를 보지 않고 어느 정도 여윳돈을 쥐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여윳돈으로 가게 재오픈 준비도 해야 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시장 조사에 쓰는 돈을 아끼지 않기로 했어요. 한국에 갈 준비를 하는데 정말 설렜습니다. 그래,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가게 오픈을 했어야 하는데 내가 너무 섣불렀던 거야. 한국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와야지. 이번에 한국으로 가려는 이 선택이 내 인생의 전환점일 거라 난 굳게 믿어. 한국으로 시장 조사를 가는 것은 제게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난생 처음 외국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설렘과 이곳이라면 제가 정말 요리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녀오고 나서 다시 확실히 준비를 거치고 오픈을 하면 비로소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까지 있었죠. 하루빨리 부모님께 성공한 모습을 보이고 싶은 마음은 잠시 뒤로 두기로 했어요. 자꾸만 그 마음이 시도 때도 없이 불쑥 튀어나오니 제가 진중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말이죠. 그렇게 저는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방문한 한국이라 영상이나 인터넷 글에서 본 모습을 실제로 볼 때는 신기했습니다. 이를테면 세계에서 손꼽힌다는 인천공항의 모습을 처음 영상이 아닌 실물로 봤을 때 벅찼어요. 공항이 참 널찍하고 현대적인 최첨단 시설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기술이 더욱 발달하면 딱 이런 모습이겠구나 싶었죠. 공항에 도착해서 공항 내부를 누비며 다니는데 생각보다 외국인이 많아서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한국 공항에는 영어나 일어, 중국어 표기가 되어 있었지요. 외국인이 관광하기에 이만큼 좋은 곳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타국을 가면서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아무래도 의사소통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이런 부분에 있어 걱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제2 언어로 대부분 영어를 선택한다고 해요. 어린아이들부터 성인들까지 영어로 소통하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길을 헤매거나 뭔가 필요할 때 누구든 붙잡고 물어보면 영어로 답변을 해줬죠. 그런 모습들이 꼭 미국에 있는 듯해서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외국인에게 친절하지 않은 미국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생각해보면 저 역시 외국인이 길을 묻거나 했을 때 굳이 친절하게 답변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인은 그래요. 그들의 일 말고는 딱히 관심이 없고 인종차별도 심한 편이라 친절보다는 놀림에 가까운 상황 연출을 합니다. 미국도 외국인이 관광을 많이 오는 곳이긴 하지만 외국인이 와서 관광을 하기에는 불편한 곳이죠. 한국인들처럼 다가와 친절을 베풀지도 않고 그들의 일에 관심이 없으니 좋은 대답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심지어 인종차별까지 하는 미국이라 외국인들에게는 정말 나쁘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곳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외국인이라 해서 불친절하거나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챙겨주려 했고 가벼운 대화를 이어가주는 센스가 돋보였어요. 한국에 홀로 왔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한국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공항을 구경하다 시장 조사 차원으로 서울에 있는 큰 시장 먹자골목을 선택했어요. 저는 택시를 이용해 곧장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화들짝 놀랐어요. 택시 기사님 연세가 꽤 있으셨는데 역시 영어 소통이 가능했고 스몰 토크를 나눴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요리사라며 한식당을 운영하고 싶어서 왔다고 저를 소개했죠. 저는 미국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싶어서 시장조사 차원에서 왔어요. 제 이름은 메리예요. 우연히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들을 보면서 요리에 대한 진심을 느끼고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한국을 제가 미국에 꼭 담아내고 싶습니다. 그러자 기사님께서는 한식의 매력과 한식당을 운영할 때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주셨습니다. 기사님이 해주신 말을 종합해보니 결국 한식의 매력은 한국인의 정과 정성이 필요하단 것이었죠. 단순히 돈만 보고 쫓기 시작하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며 한식을 맛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식 먹는 사람들이 한국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 기사님의 말씀이 정말 맞았어요. 외국인 아가씨. 한식은 다 필요 없이 정갈함과 정성이에요. 이걸 꼭 배웠으면 좋겠네요. 그럼 미국 가서도 성공할 겁니다. 한식을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외국인들도 밥 몇 그릇씩 말아 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잘해봐요. 내가 멀리서 응원할게요. 따뜻한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아무도 저를 응원해주지 않아서 조금 쓸쓸했지만 오히려 한국에 와서 기사님처럼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아주 든든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 다녀왔었어요. 넷플릭스를 통해 한식뿐 아니라 일식 라멘에도 관심이 있었거든요. 이왕 하는 거 정말 후회 없이 미련 없이 해보고 싶어서 일본과 한국을 다 가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라멘으로 성공할 자신도 없었고 일본 문화를 제가 입을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일본은 개성이 매우 강한 나라였죠. 처음 일본에 도착했을 때 거리에 다니는 일본인들의 화려한 옷 스타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마치 만화 속에서 튀어나온 사람들처럼 옷을 입고 다녔어요. 머리색도 놀랍고 신기한 색이 많았죠. 더 신기한 것은 그렇게 다니는 일본인들은 서로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이 광경이 참으로 신기했는데 말이죠. 일본은 코스프레에 진심을 다하는 나라인 걸 알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신기하다는 마음이 끝이었는데 라멘집을 돌아다니며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우선 라멘을 미국인들이 좋아할 것 같지 않았고 든든함보다는 라멘에 들어가는 기름진 고기 때문에 국물에 기름이 뜹니다. 한식처럼 얼큰한 맛도 없어서 먹다 보니 물리고 느끼함이 올라왔어요. 미국에서 더 느끼한 것도 잘 먹던 저였지만 라멘은 불호였습니다. 일식으로 창업은 어렵다는 것을 파악한 후 이왕 온 거 일본 여행을 즐기고 한국으로 넘어가기로 했어요. 여행을 하며 일본인들의 특징을 알았습니다. 일본인들은 멀리서 보면 친절한 듯 보이지만 다가갈수록 차갑고 개인주의 성향이 심했어요. 안 그래도 개성이 강해 다가오면 불편했는데 차가움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심지어 일본인들은 일어가 아닌 언어를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호텔 직원이라고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라 체크인 한 번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일어를 사용해서 소통을 하라는 식이었죠. 결국 일본에서 특별히 좋은 기억은 쌓지 못하고 놀라운 문화에 경악하며 떠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일본어를 조금 했더라면 혹은 일본에 아는 지인이 있었더라면 조금은 더 흥미로운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혼자 갔다고 한들 이렇게 불쾌한 기분만 있다는 것은 저와 일본이 맞지 않는다는 말이겠지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매일 같이 만들어 손님상에 내놓아야 할 음식들인데 일식은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제가 봐도 한 2번 먹으면 질릴 것 같았습니다. 라멘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 라멘을 한 주에 2-3번씩 먹으러 와주는 손님이 계실까 싶었어요. 스시 역시 마찬가지고 스시는 다루기도 어렵기에 애초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서가 아닌 일식은 제가 원하는 요리가 아니었던 거였죠. 그래서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돈이 막 여유가 있던 것은 아닌데 이미 일본에서 시장 조사를 한다고 꽤 많은 돈을 써서 말이죠. 일식은 또 비싸거든요. 홀로 한 끼를 먹어도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라 생각보다 돈을 많이 써서 걱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일본에서 이미 저런 경험을 해서 한국 시장 조사는 제가 더욱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이곳에서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면 저는 반강제적으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요리사의 꿈을 포기해야 했어요. 부모님께서 요리사의 꿈을 이루고 싶어 하는 저를 포기하신 듯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자꾸만 제게 연락을 하셔서 현재 시장 조사는 잘하고 있는지 기대해도 좋은지를 물어보셨어요. 역시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는 말이 맞나 봅니다. 부모님과 연락을 해서 마음이 조금 놓이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여기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럴 줄 알았다고 하실까봐 그게 두려웠어요. 안 그래도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심했는데 부모님까지 더해지니 굉장히 두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굳은 결심을 하고 도착한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은 대형 시장의 먹자골목으로 진입하니 구릿한 냄새가 났어요. 이 냄새를 분명 한국인들도 맡을 텐데 그들의 표정은 온화하고 아무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맡아보는 냄새라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졌어요. 곳곳에 김이 새어나오고 얼굴을 뒤덮어 순간 불쾌했습니다. 보아하니 한국의 술빵이라는 것과 만두를 찌는 곳에서 김이 나오던데 생소했죠. 심지어 이곳은 다 무너져가는 듯한 식당들이 있었고 냄새가 지독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독하다고 표현했던 그 냄새의 정체는 바로 돼지고기 국밥이었어요. 국밥의 한 종류라고 하는데 그 냄새가 말도 못하게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돼지국밥을 전문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식을 하는 곳을 찾고 있었기에 발길을 돌렸어요. 그러다 한식이 파는 식당에 들어갔고 김치찌개와 청국장, 순두부찌개, 그리고 제육볶음, 계란말이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메뉴에 대해 몰랐지만 사장 아주머니께서 추천해준 한식의 베스트 메뉴였어요. 제가 주문한 메뉴를 조리하는 순간 어디선가 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저는 제가 너무 오래 걸어서 발에 땀이나 냄새가 퍼지는 줄 알고 민망했어요. 바로 그때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발 냄새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그건 바로 청국장에서 나는 냄새였고 너무나 역해서 먹을 수 없었어요. 제가 주춤하고 있으니 사장 아주머니는 제게 다가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 냄새 때문에 놀랐어? 이거 썩은 음식 아니고 좋은 거야, 좋은 거. 청국장은 발효식품이라 냄새는 좀 고약해도 건강에도 좋고 맛도 된장보다 훨씬 구수하고 깊어. 매력에 한번 빠지면 절대로 못 헤어나올걸? 발효식품이라 건강에도 좋고 된장찌개보다 더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난다며 먹어보라고 하셨지요.
냄새와는 다르게 맛이 기가 막힌다고 하셨지만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어렵사리 고민 끝에 거의 한두 방울 먹는 수준으로 먹었는데 밥에 싹싹 비벼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아무렴 한국인이고 식당 사장인데 추천해 주시는 그대로 먹어야 맛이 좋겠지 싶어서 뜨거운 흰쌀밥에 청국장을 비벼서 두부까지 으깬 후 먹었습니다. 그러니 발 냄새와는 다르게 너무나 맛있는 맛이었어요. 감탄을 해가며 제육볶음과 김치찌개까지 다른 메뉴들도 모두 먹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맛이 나죠?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흰밥에 그냥 비벼 먹기만 해도 자꾸만 먹고 싶어져요. 이게 다 한식인 거죠? 매력도 다르고 먹어도 계속 먹고 싶어지네요. 태어나서 이렇게 중독적인 음식은 처음이에요. 제 느낌에 청국장은 냄새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지 입맛을 돌게 하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제육볶음은 불맛이 나면서 달콤하고 살짝 매콤했는데 이게 정말 밥도둑이었지요. 이어 김치찌개는 한국의 음식은 김치와 돼지고기를 넣어서 만든 건데 이게 정말 또 다른 매력이었습니다. 살짝 매콤하지만 은근히 달달하고 묘했어요. 순두부찌개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맛인데 김치찌개랑은 맛이 전혀 다르지만 순두부와 국물을 떠서 흰쌀밥에 딱 부어주고 한 입 먹으면 꿀맛이었습니다. 한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질리는 게 아니라 자꾸 더 먹고 싶고 이렇게 먹어볼까? 저렇게 먹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바로 손님들을 자꾸만 가게로 이끄는 마성의 매력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한참 맛있게 먹는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더니 이곳에 여행을 왔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싶은데 레시피도 모르겠고 메뉴 선정이 어렵다고 말이죠. 사실 저는 미국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싶어서 이렇게 무작정 한국에 와서 시장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음식해서 몇 푼이나 번다고 그러냐며 구박하시고 무시하시지만 꼭 성공해서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너무 간절한 마음인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드려요. 그러자 사장 아주머니께서는 제게 본인이 평생 가져온 이 레시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잊을까 녹음을 했고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리고 신기했습니다. 요리사에게 본인만의 레시피는 너무나 귀한 것이라 함부로 유출하지 않죠. 그런데 왜 제게 이 모든 것을 공유하냐고 묻자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한식을 맛있게 먹어줘서 유명해지면 좋겠다고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이랑 사위 그리고 손주들이 다 미국에 있네. 온 식구가 내가 해준 밥을 그렇게 잘 먹고 한식을 좋아하는데 미국에는 마땅히 먹을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 근데 미국 가서 정말 내가 한 것처럼 맛을 내서 한식당을 차린다면 내 새끼들이 너무 좋아할 거니까. 꼭 그렇게 내가 다 알려줄 테니 잘 해보라고. 내 자식들 말고도 진짜 한식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거기 많다고 하니까 잘 해보게. 한식을 사랑하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겪는 고충, 고향의 맛에 대한 그리움을 제게 채워주라는 말씀이셨어요. 저는 이 말을 들으니 더 의지가 불탔습니다. 사장 아주머니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수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한식은 종류도 다양하고 어떻게 만들고 차리느냐에 따라 맛과 보이는 것이 다르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식 플레이팅은 어려울 것 같았지만 사장 아주머니께서는 한식 플레이팅은 어려울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찌개 종류는 뚝배기를 이용해 시선을 잡고 제육볶음과 같은 메뉴에는 꼭 깨를 뿌려서 마무리하라고 해주셨어요. 말을 듣고 보니 충분히 정갈하고 보기 좋게 나갈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심지어 기본 서비스로 제공되는 반찬에 대해 아까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누군가는 이 반찬 중 한 가지 음식에 꽂혀 그 식당을 자주 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입니다. 사장 아주머니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주변 식당 아주머니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너나 할 것 없이 한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주셨어요. 제게 이것도 먹어보라며 반찬들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인의 인심에 반했어요. 그들은 굳이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줄 이유가 없었지만 끝도 없이 제게 많은 정보를 줬습니다. 제가 나가는 순간까지도 말이죠. 과정도 매우 유쾌했고 즐거웠어요. 사장 아주머니는 영어를 잘하셔서 대화가 됐는데 모여든 다른 한국인 아주머니들은 영어를 잘 못하셔서 아주머니가 중간에서 통역하신다고 애먹고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장 조사를 성공리에 마치고 나니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제가 먹은 김치찌개 청국장 그리고 순두부찌개는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어 제육볶음과 계란말이도 필요했습니다. 반찬으로는 맛깔나는 김치와 나물, 그리고 멸치와 어묵볶음으로 정했어요. 여기에 센스 있게 김과 요구르트를 주면 좋을 것이라는 조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숙소로 잡은 에어비앤비로 돌아와 저는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묵은 에어비앤비는 방만 따로 쓰고 거실은 공용으로 쓰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참 많았어요. 한참 공용 거실에서 노트북을 붙잡고 있는데 한 한국 남성이 제게 다가와 혹시 청국장을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주변 외국인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 남성에게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딱 청국장 냄새라고 맛있었겠다고 했습니다. 뭔가 알아봐 주니 반갑고 기분이 좋아서 그 한국인 남성에게도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는 미국에 한식당을 오픈하려고 시장조사 차원으로 한국에 왔어요. 꼭 성공할 거고 자신이 있어요. 오늘 한식당의 좋은 사장 아주머니를 만난 후 확신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청국장 냄새를 맡고 기겁을 했는데 그 맛은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다들 꼭 먹어보면 좋겠어요. 혹시 미국에 온다면 언젠가 오픈할 제 가게에도 와주세요. 그러자 미국에서 청국장은 쉽지 않겠지만 냄새를 잘 잡으면 분명 좋아할 것이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이어 인상을 찌푸리던 외국인들에게도 이것은 한국의 전통 음식인 청국장의 냄새라고 냄새와 맛은 다르다며 설명을 해줬어요. 그들은 다른 문화를 이해했고 계속 냄새를 맡다 보니 익숙해진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한국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한국인 남성의 도움을 받아 시장 조사를 더욱 다양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미국으로 돌아와 저는 한식당 오픈을 했습니다. 한인이 아닌 미국인이 운영하는 한식당의 콘셉트로 많은 미국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또한 한국 관광객들에게 입소문이 퍼져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요리사로서 살 수 있게 된 지금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제게는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어비앤비에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 한국인 남성과 사실 진지하게 교제를 하기로 했어요. 외국인을 사귈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았지만 그는 정말 젠틀하고 신사적이었습니다. 다정한 모습에 반해 미국으로 돌아올 때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이제는 그가 저를 위해 미국으로 와줬어요. 그는 이곳 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이제는 연인이 아닌 부부로 함께하기 위해 결혼 준비 중입니다. 제게 한국은 그런 곳입니다. 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곳이고 제 평생의 배우자를 얻게 해준 감사한 곳이죠. 한국의 온정을 제대로 느끼고 올 수 있어서 감사했고 예비 남편이 한국인이라 자주 한국에 방문할 예정이라 더욱 기쁩니다. 저를 도와주신 한국 시장의 사장님들은 단순히 본인들의 레시피를 준 것이 아니라 전부를 주셨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미국에서 한식의 좋은 이미지를 쌓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조만간 그 시장에 가서 한국 사장님께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꼭 보여드릴 참이에요. 한국의 온정뿐 아니라 이 맛있는 한식이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 여러분.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수줍은 마음이네요. 저는 폴리나라고 해요. 러시아에 살고 있는 20대 초반 여대생이죠. 저는 제가 한국과 이렇게 인연이 깊은지도 몰랐던 채로 살아왔던 사람인데요. 우연한 계기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깊이 알게 되면서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북한군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얼마 전 저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북한군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이 되었음은 물론 심지어 러시아에서 탈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재빨리 해당 기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저만 몰랐던 건지 이런 보도가 실제로 최근 여러 매체에서 아주 조용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막은 이랬습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수천 명이나 파병되었고 그 중에서 일부 군인들이 이때다 싶어 탈영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였어요. 지금 10월 초에 이르러서는 약 18명의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탈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고 전쟁 중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이탈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죠. 실제로 몇천 명이나 파병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순식간에 20명에 가까운 군인들이 탈영했다고 하니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공한 인원이 18명이라면 시도한 인원은 그의 10배는 되지 않겠어요? 물론 언론에서는 이게 단순히 루머일 뿐이며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는 한데 북한이 러시아의 군대를 파병했다는 보도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서양 쪽 나라들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북한군 장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했다는 보고도 존재한다고 하니 사실 언론만 믿고 있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저도 처음 그 기사를 읽었을 때에는 역시나 또 허투루 퍼지는 가짜뉴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북한에 대해 몇 번 들어보기야 했었지만 사실 북한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 전쟁에 참여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굳이 지원군까지 필요한가 싶기도 했고, 저는 평화로운 지역 쪽에 살다 보니 전쟁이 그렇게 와닿지 않기도 했었죠. 그렇다 보니 문득 이 기사를 읽으면서 도대체 북한이 뭐 하는 나라인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북한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난 나라길래, 뭐 어떻게 살고 있길래 남의 나라 전쟁까지 돕겠다고 나섰던 걸까? 우리 러시아보다도 잘 사는 나라인가? 러시아보다도 강인한 걸까? 근데 왜 북한 군인들이 굳이 위험을 무릅쓰면서 저렇게 죽기 살기로 탈영까지 결심했을까? 이 모든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미하일 푸른제 군사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지만 이제 20대의 어린 머리를 가졌고, 사실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 러시아와 긴밀한 국가라는 것과 TV에서 가끔 보면 늘 셀 수 없이 많은 북한 사람들과 군사무기들의 행렬이 다였기에 그 나라의 깊은 내막을 몰랐어요. 원래 평소 군사에 대한 것만 좋아했지 정치 같은 것에 관심이 있는 편은 아니었지만 저는 결국 궁금함을 이기지 못하고 집에 오자마자 북한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북한을 조사하기 시작하자마자 온갖 무서운 단어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세뇌, 억압, 그리고 처형. 잠깐, 처형이라고? 저는 깜짝 놀라 그 기사를 먼저 읽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약 30명의 학생들을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하기도 했다더군요. 겨우 한국의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학생들은 USB를 통해 남한에서 넘어온 드라마를 몰래 보다가 적발되었고, 무려 북한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이 학생들을 처형했다고 합니다.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고 하는데 법의 이름이 강하다고 해봐야 얼마나 강하다고. 세상에 이렇게 한참 크는 학생들을 고작 그깟 드라마 몇 편 때문에 보란듯이 생명을 빼앗아 버릴 수가 있나요? 그 학생들의 부모와 가족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 학생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뭐 얼마나 대단한 걸 꿈꿨겠어요? 그래봐야 그냥 신기하고 재미있고 궁금하니까 봤던 것 뿐이겠죠. 지금 제가 이렇게 기사를 찾아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학생들은 어른들의 비열한 힘자랑에 어쩌면 희생당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이에요. 그들이 정말 이 학생들의 머릿속에 북한의 체제에 대한 끔찍한 반란의 심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학생들을 벌했을까요? 그 학생들이 그렇게 반란의 생각이 있어봤자 뭘 할 수 있다고요. 나라에 조금도 위협이 될 수 없는 아직 한창인 학생들일 뿐인데요. 그저 이 학생들의 처형을 통해 보란듯이 공포정치를 강화할 생각뿐이었겠죠. 이 얼마나 잔인한 생각인가요? 그들에게 이 사건은 그저 퍼포먼스일 뿐이겠지만 그 학생들에겐 목숨이었는데 말이죠. 고작 20년도 살지 못한 새싹의 어린 인생 말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해 환멸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더 찾아보지 않아도 대충 어떤 나라인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역시나 이어지는 내용도 뻔하더군요. 3대 세습 독재 체제, 김일성에서 김정일, 그리고 현재 김정은까지 이어진 이 독재 체제가 그 살찌고 욕심 많은 몸집들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권력을 통제하고 국민들을 감시하며 또 억압하며 그 체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읽어 내려가며 저는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고 계속해서 더 큰 충격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외부 세계와 거의 접촉할 수 없다는 점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희 러시아도 언론 통제가 있긴 하지만 북한처럼 완전히 외부로부터 단절된 사회는 아니거든요. 그곳에서는 사람들의 일상생활, 심지어는 사소한 행동까지도 감시되고 통제되는 사회라는 점에 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평범하게 길을 걷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그 모든 과정조차도 누군가에 의해 알게 모르게 끝없이 한평생을 감시당하고 있는 삶이라니 얼마나 끔찍할지 상상할 수도 없는 기분이었어요. 이 통제는 단순한 정치적 목적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들의 일상에 깊이 뿌리내린 세뇌와 억압의 결과였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 얻은 게 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 살기라도 하면 말이나 안 하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북한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근과 경제적 어려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특히 북한에서 식량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게 되었을 때 그곳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지 가늠이 되지 않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제서야 알겠더군요. 왜 그들이 탈영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말이에요. 고립된 체제 속에서 희망이 없는 삶을 사는 그들에겐 탈영이 어쩌면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선택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북한에 대한 자료를 읽다 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깐, 러시아도 사실 북한과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 하는 생각이요. 물론 우리와 북한은 완전히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국가 체제가 일단 같으니까요. 괜히 군사적 긴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모두 강력한 국가 통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에서 정부가 주민들의 생활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듯이 러시아에서도 언론과 정보가 정부에 의해 제한되고 있죠. 물론 러시아는 북한처럼 극단적인 수준의 감시는 아니지만 여전히 언론 자유가 부족한 나라이기도 해요. 제가 지금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외국 미디어를 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알게 모르게 저도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을 테니까요. 어쩌면 제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정보와 뉴스들도 사실은 다 가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한 번씩 들기도 해요.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거대한 넛지 작전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죠. 넛지 작전이란 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은근하게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뭔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북한이나 우리 러시아처럼 정부가 국민들을 통제하는 나라들이 보통 이런 작전을 많이 쓰고는 하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러시아와 또 긴밀했던 중국이라는 나라도 비슷하네요. 저는 그동안 이런 걸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북한 때문에 이런 사실을 20대인 이제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에 내가 태어난 러시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전쟁 일으키고 사고쳐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 러시아를 경계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우리도 서방 국가들한테 쫓기면서 점점 더 고립되고 억압당하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의 마음이 들더군요. 특히 우리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반미주의의 자주적 독립을 외치면서 오히려 우리 국민들을 고립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북한을 조사하면서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유사성을 느끼게 되니 러시아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우리 러시아도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 말이에요. 더 이상 고립되고 통제된 사회가 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죠. 물론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에 대해 이렇게 열중하다 보니까 자꾸만 등장하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바로 한국이었어요. 저는 한국이 북한이랑 같은 나라였다는 사실을 이번에야 제대로 알았는데요. 한국과 북한이 너무 이미지가 달라서 사실 진짜로 두 나라가 같은 나라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북한과 한국은 한국전쟁을 통해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북한이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했다더라고요. 이에 반면 남한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지원을 받으며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나라를 세웠고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게 너무나 신기했어요. 결국 전쟁이 끝난 후 남북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나뉘게 되었고 그때부터 남북은 전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죠. 그런데 동시에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발전 속도는 너무나도 달랐던 것 같아요. 한국은 전쟁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며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죠. 자유로운 정치 체제는 물론이고요. 그러면서 한국이 첨단 기술의 최고로 성장하는 동안 북한은 여전히 폐쇄적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한쪽은 자유와 번영을 선택하고 다른 한쪽은 억압과 고립을 선택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같은 핏줄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사실 러시아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한국인들은 모두 부유하고 성실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죠. 똑똑한 건 물론이고요. 하지만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일부 러시아인들이 한국에 대해 경계심을 갖게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러시아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좋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죠. 한편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되게 달라요. 저도 지금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거지만 제 친구들도 북한에 대해서는 무척 가난하고 열악한 나라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고립된 건 물론이고요. 로켓보이 김정은의 독재 속에 희생당하고 있는 포로들이라는 이미지가 많죠. 한국과 북한을 비교할 때 한국은 성공적이고 개방적인 국가로 북한은 고립되고 억압적인 사회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았어요. 주변만 봐도 그래요. 제 주변이나 친구들 주변이나 한국인 친구가 있다거나 최소한 한국인들과 온라인상으로 대화를 나눠본 친구들은 꽤 있었지만 북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아마존에 사는 원시인이 아니고서야 요즘 세상에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과 단 한 번도 소통하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나라가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야말로 판타지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저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짜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싶기도 하고요.
한국과 북한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제게 든 또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 북한 사람들은 그렇다 치자. 그럼 한국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래서 한국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눠보자는 결심을 내렸죠. 한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특히 북한에 대해서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말 알고 싶었고요. 하지만 문제는 방법이었죠. 어떻게 한국인을 만날 수 있을까? 제가 떠올린 건 바로 소개팅 어플이었어요. 러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게 만들어진 어플이었죠. 이런 어플에 이상한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동안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왠지 한국인이라면 안 그럴 것 같다는 이상한 자신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어플을 뒤져도 한국인이 없더라고요. 실망한 저는 한국인들도 북한 사람들처럼 폐쇄적인 면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며칠을 찾아 헤맨 끝에 저는 학교 근처에서 드디어 한국인과 매치가 될 수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최대호였어요. 재미있는 이름이었죠. 비록 저보다 2살 나이는 많았지만 저는 대호 씨에게 묻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았기에 대호 씨를 졸라서 단박에 만날 약속을 잡았지요. 이윽고 그와 처음 만나는 날, 저는 호기심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신이 나서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그는 저보다 먼저 나와 있더군요. 처음 얼굴을 마주한 대호 씨는 분명 나보다 나이가 2살 많았는데 굉장히 어려 보였어요. 저보다 동생 같더라고요. 저는 우선 대호 씨와 가볍게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기로 했고 그와 함께 학교 근처의 펍을 찾아갔습니다. 대호 씨는 젠틀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저는 대호 씨에게 왜 제가 나오게 되었는지를 먼저 솔직하게 설명했죠. 이런 기사를 읽었고 이에 대해 대호 씨를 비롯한 한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하다고 말이에요. 어플로 한국인 찾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다고도 말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국인 대학생들이나 한국인 자체가 이런 어플을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거 없이도 친구도 많기도 하고 원래 한국인들이 공동 생활에 익숙해서 많은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호 씨의 친절한 태도에서 왜 그런지를 단박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는 북한의 파병과 탈영 이야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사실 한국인들이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언급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아직도 한국에는 이산 가족들이 남아있고 그들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사실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떻다던가 우리와 전쟁 중인 나라이니 불편하다던가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내놓았어요. 북한의 개입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길게 만들 수 있을 뿐더러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오히려 북한과 러시아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어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북한이 문제가 많아, 북한은 나빠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던 제 얄팍한 생각과 다르게 대호 씨는 국제 시민으로서의 견해를 밝힌다고 할까? 그런 무게감 있는 의견을 내놓고 있었어요. 제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는 시점이었죠. 굳이 한국인으로서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핵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하거나 한국에 더 크게 도발을 해올 수가 있어서 그 정도가 걱정된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런 그의 말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유치한 생각을 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죠. 대호 씨와의 대화는 계속해서 순조롭게 흘러갔어요. 저는 어느새 북한이라던가 탈영이라던가 하는 이야기는 까맣게 잊고 그와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고 있었죠. 그는 정말 아는 게 많더라고요. 지혜롭기도 하고요. 한국인들은 책을 많이 읽는다던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았어요. 대호 씨에게도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 한국인들이 책을 많이 읽는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말이죠. 아무튼 대호 씨는 제가 던지는 모든 질문에 귀찮아하지 않고 열심히 대답을 해주었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에 점차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술집이 좀 시끄러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려는 찰나 술에 취한 남자 한 명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흔한 취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려고 했죠. 괜히 술 취해서 젊은 여자한테 어떻게 한번 해보려는 그런 놈들이 많잖아요.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슬그머니 다가오더니 갑자기 다짜고짜 대호 씨에게 말을 거는 게 아니겠어요? 가만 보니 그는 인종차별주의자 혹은 민족주의자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까부터 코리아 코리아 하는데 혹시 내 놈이 한국 놈이냐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러시아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횡설수설 헛소리를 하기도 하고 무작정 대호 씨의 어깨를 툭툭 치기도 하더군요. 대호 씨는 그런 그를 가만히 보기만 할 뿐 전혀 대응하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여유롭게 남은 술을 마시기도 하더군요. 완전히 그를 무시하고 말이에요. 근데 그럴수록 그 남자는 오히려 약이 올랐는지 대호 씨에게 더 심한 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저는 바짝 긴장해서는 그를 경계할 수밖에 없었죠.
빡빡 깎은 머리나 그의 문신, 옷차림으로 봐선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갱이라던가 깡패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혹시라도 그가 대호 씨를 공격할까봐 잔뜩 신경을 곤두세운 채 그와 대호 씨 사이를 막아섰죠. 사실 러시아 소수민족 중에는 동양인이 많고 흑인과 같은 인종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러시아에선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자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박혀 있고 실제로 사회 분위기상 금기로 여겨지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갱 출신에다가 술까지 잔뜩 취해 단순 시비를 거는 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저는 같은 러시아인으로서 부끄러울 행동은 멈췄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상황을 해결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죠. 흥분한 그 남자가 갑자기 저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모욕적인 욕을 내뱉으며 손을 높이 치켜드는 게 아니겠어요. 너야말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동양인을 만나냐면서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죠. 그리고 다음 순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놀라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상한 일이었어요. 제 몸 어디에도 아무런 충격이 없었거든요. 저는 어리둥절하면서 눈을 떴어요. 그런데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벌어져 있더군요. 대호 씨가 순식간에 그를 제압해서 완전히 그를 카운터에 접어서 붙여버리고는 그의 팔을 포박하고 있었어요. 대호 씨는 그에게 조용히 하지 않으면 팔을 부러뜨릴 수도 있다며 이건 정당 방위가 될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러자 그는 발악을 하며 소리쳤어요. 이건 폭행이라고 말이죠. 근데 대호 씨는 오히려 그를 비웃으며 말했어요. 네가 잘 알지? 내가 잘 알지 보자. 난 한국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야. 라고 말이죠. 대호 씨의 말에 그 깡패는 당황했는지 조용해졌고 우리는 경찰이 오고 나서야 그를 경찰에게 넘겨주고 그 펍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저는 그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어요. 제가 당황한 걸 느꼈는지 대호 씨는 저를 데리고 근처의 공원으로 향했죠. 공원 벤치에 앉아 저는 기억을 되짚어 보았어요. 잠깐. 경찰 대학을 다녔다고? 놀라운 사실이었죠. 그렇게 부드러워 보이며 차분하고 친절하게만 대하던 그가 그 순간 그렇게 빠르게 또 정확하게 상대를 제압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대호 씨는 그제서야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죠. 생각해보니 제가 온통 한국이나 북한, 러시아에 대한 것만 물어봤지 정작 대호 씨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묻지 않았더라고요. 민망했죠. 대호 씨는 원래 한국에서 경찰대학교를 다녔었고 졸업 이후 공부하고 싶은 게 더 생겨 경찰이 되기 전 러시아에 왔다고 하더군요. 러시아어도 배우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웃는 그는 조금 전 술집에서의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대호 씨는 한국에서 배웠던 경찰대학 훈련에 대해 이야기해주면서 한편으로는 자기가 경찰대 출신이 아니었어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아마 나섰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원래 자기가 당하는 한이 있어도 자기 친구가 당하는 꼴은 절대 못 본다면서 말이에요. 대호 씨는 자기 친구들을 보여주겠다며 인스타그램을 켜서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대호 씨가 한국에 있던 시절에 경찰대를 다니면서 찍은 사진인 것 같았죠. 사진 속 대호 씨와 친구들은 아주 늠름하고 멋지더군요. 그런데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경찰복에 새겨진 태극 문양이었어요. 그 순간 주마등처럼 제 눈앞에 어릴 적 기억 하나가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말이에요. 가난했던 제 어린 시절, 저희 집 옆에는 한 아저씨가 살고 있었어요. 그분은 항상 조용하고 다정한 분이셨죠. 일하느라 바쁘셨던 부모님은 이따금씩 저와 동생을 그 집에 부탁하고 급하게 일을 나가시고는 했었어요. 아이가 없이 부부 두 분이서만 사시던 그 집의 아저씨는 저희 남매를 정말 예뻐해 주셨죠. 저는 그 아저씨의 집에 자주 오가면서 특히 그분의 책 읽는 모습을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왜 제가 한국인들은 책을 많이 읽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를 떠올렸답니다. 바로 그 아저씨가 한국 분이셨던 거예요. 그때는 사실 어렴풋이 아저씨가 어디 사람이지? 러시아 사람은 아닐 텐데?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의 집에 항상 걸려있던 그 국기가 바로 태극기였다는 사실을 대호 씨의 사진을 보고 문득 이제야 깨달을 수 있던 거였죠. 대호 씨의 경찰복에서 본 태극 문양을 보고 말이에요. 어린 시절에는 그냥 예쁜 무늬다, 알록달록하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이렇게 멋진 한국의 정체성이었다니 새삼스럽게 경이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사실 아저씨에 관련된 진짜 특별한 기억은 따로 있었죠. 그 날은 참 춥고 배고팠던 날이었어요. 저는 엄마에게서 용돈을 받지 못한 채 집에서 멀지 않은 슈퍼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슈퍼 안에서 과자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발길이 멈추고 말았죠. 쿠키였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저 배고픈 어린아이였던 저는 그때
참 어리석게도 과자를 몰래 훔치기로 결심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순간 손이 과자에 닿았고 저는 급히 밖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림없었죠. 잽싸봐야 저는 작은 꼬마였을 뿐이니까요. 슈퍼 주인은 금방 제 도둑질을 눈치챘고 저는 제대로 도망도 못 쳐본 채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붙잡히고 말았어요. 그때 그 주인 아저씨의 화난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네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주인 아저씨는 제가 훔친 쿠키를 다시 뺏어들며 크게 화를 내고 저를 꾸짖었어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그 주인에게는 그 과자 하나조차도 소중했던 걸까요? 어린아이인 저를 훈육하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저 겁에 질려 몸을 움츠려 있던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어떻게든 그 순간을 모면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눈물만 흘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한국인 아저씨가 등장했어요. 길을 지나던 중이었던 그는 울고 있는 저를 보고 조용히 다가와서는 슈퍼 주인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건넸죠. 아이가 그저 배가 고파서 그랬나 봐요. 제가 아이에게 쿠키를 사주기로 했는데 깜빡하고 용돈을 못 주었네요. 잊어버린 제 잘못이니 아이를 그만 용서해 주세요. 쿠키 값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아저씨는 다정한 목소리로 저를 변호해 주었고 주인은 아저씨의 돈을 받고서야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아저씨에게 고마움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아저씨의 도움 덕분에 저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이 상황이 잘못된 상황이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한테 혼도 날 것 같았고요. 그래서 분명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만 했지만 그만 너무 창피한 나머지 아저씨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말았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동안 아저씨를 보지 않으려고 아저씨네 가지 않겠다고 떼를 썼어요. 아저씨는 제 마음을 아셨는지 부모님께도 말하지 않고 그 뒤로도 그 일을 비밀로 간직해 주셨죠. 지금까지도 그 기억은 제 마음 한편에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엉켜 떠오를 때마다 그때 제대로 감사 인사도 전하지 못한 게 계속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죠. 자라면서 저희는 부모님의 일 때문에 급하게 이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호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때 아저씨가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국과 제가 생각보다 깊은 인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그 태극기가 단순한 무늬가 아니었고 아저씨가 저를 도와줬던 그 날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졌다는 것도 말이죠. 이 모든 기억들이 떠오르고 그동안 잊고 살았던 과거가 떠오르자 저는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릴 적 도움을 주셨던 그 한국인 아저씨와 오늘 제가 만난 대호 씨.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시대의 사람이지만 그들이 가진 친절함과 강인함이랄까요? 그런 것들은 어딘가 깊이 닮아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괜히 친근하게 느껴지고 좋아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운명일까요? 어느 날 평소와 다르지 않게 학교에 갔는데 교수님이 강의 시작 전에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 거였어요. 지금 보여주는 영상은 시간이 좀 지난 것이긴 하지만 우리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교수님이 준비해 오셨다고 하셨죠. 바로 한국이 얼마 전 국군의 날이었다더라고요. 교수님은 한국은 미국과 우리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았고 기술을 전수받지 못했을 때는 우리들의 무기를 가져다가 몇 번이고 분해하며 기술을 발전시켜 나갔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넓은 중국이라는 국토를 모두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무기를 만들어냈으며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과 북한, 지금은 북한 군대는 탈영 이슈로 시끄러운데 전쟁 이후 갈라진 이 두 국가가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음에도 한국은 성장으로 복수를 꿈꾸었고 북한은 전쟁으로 복수를 꿈꿨던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고 지금 이 시대 한국이 올바른 결정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럼 성장으로 복수를 꿈꾼 한국의 군대는 형편없었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영상에서 본 한국의 군사력은 어마어마했거든요. K9A1의 위압감, 155mm 주포의 모습은 압도적이었죠. KF-21이라는 5세대에 가까운 스텔스 전투기, 현무-2C라는 무려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 천궁투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이번에 전 세계를 상대로 처음 공개한다고 했던 현무5라는 거대한 빌딩 같은 벙커버스터라는 엄청난 무기까지. 특히나 현무의 존재감은 소름이 돋을 정도였죠. 가난에 찌들어 사는 북한이 과연 이런 엄청난 한국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할 거예요. 아니 북한이 아닌 전 세계 어느 국가가 되더라도 쉽게 한국을 이길 수 있다, 호언장담하며 말할 수 있는 국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한국인 남자 대호 씨와의 관계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처음엔 한국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친구가 된 것 같았죠.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의 문화와 생각을 나누고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겠죠. 그는 저에게 더 많은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 역시 러시아에 대해 그에게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답니다. 요즘 저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언어를 배운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끼지만 그만큼 한국인들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는 꼭 한국에 직접 가보고 싶어요. 그곳에서 더 많은 한국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의 삶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거든요. 대호 씨를 통해 시작된 이 인연이 언젠가는 저를 한국으로 이끌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며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저 먼 곳에 있는 신비로운 나라가 아니라 가깝게 느껴지는 곳이 되었어요. 사람은 모두 다른 배경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인간적인 따뜻함과 공감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똑같은 것이니까요. 앞으로도 저는 새로운 만남과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저 자신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한국과의 이 소중한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말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사연이 끝났습니다. 한국인들 하면 또 의리와 정을 빼놓을 수 없긴 하죠. 북한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여정이 결국 한국을 알게 하고 잊혔던 사람을 기억하게 해주는 진정한 연결점이 되게 해준 사연이었네요. 이렇게 모르던 사람과 사람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달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올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언제나 항상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우